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1월 달부터도 3시간씩 합니다. 3시간씩, 4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10시부터 10시 10분부터 해서 1시 조금 뭐 1시 원래 1시에 마쳐야 되는데 1시 뭐 10분, 20분 뭐 이렇게 한 30분 정도? 한 10분, 20분이나 그 정도 마칠 거예요. 3시간으로 잡혔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은 한 2시까지 하죠. 네, 한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잡혀 있고, 우리 과목은 좀 쉽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니까 좀 어때요? 좀 쉽잖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많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런 건 없단 말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3시간이면 충분하고. 자, 근데 이제 양이 갈수록 우리 시험 공부해야 될 분량이 갈수록 좀 많아져요. 조문이 새로 또 신설이 되고, 그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아지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년 정도 이렇게 바짝 하시면 중개사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80점, 그리고 제 목표는 90점 정도예요. 90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시험 치우면 알아요. 그 정도 맞아줘야지 합격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모의고사 치든지 하다 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빠지지 않고 매일 꾸준하게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동영상 이렇게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될 수 있는 한. 수업 시간에 충실히 하고. 동영상은 이제 민법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보고. 동영상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14페이지에 중개대상물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거기 제3조라고 되어 있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중개대상물 해가지고 중개대상물 법 제3조 중개대상물 범위. 법 제3조 이거는 이제 법률을 말해. 법률. 아까 우리 51조 제일 마지막 조 51조라고 했죠. 그 51조 중에서 제3조. 거기에 보면은 지금 1호, 2호, 3호 돼 있는데 1호가 토지, 2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럼 대통령령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아까 대통령령이 시행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앞에 보면 제2조 이 말이 시행령 이 말이에요. 그래 거기 중개대상물 범위 가면 대통령령 시행령에 가면 1호에 보면 임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2호에 가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렇게 해서 법률에 일단 2가지, 토지 건축물, 시행령에 3가지, 임목이란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구나. 시행령에도 중개상물이 규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가보면은 이 중개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이제 원래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일단은 거기 한 가지만 적혀 있는데 일단은 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중개를 한 것이 아니고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 이해됩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이 법상에 중개한 것이 아니고 중개업을 한 것도 아니다. 맞죠? 중개대상물을 가지고 알선했을 때 중개한 것이고 그리고 중개업을 한 것이잖아요. 중개상물이 아니라면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이 중개대상물이. 그 다음에 이 5가지 물건 있죠. 요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소장님.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기업이 아닌 뭐 일반인이 만약에 이걸 막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줬다.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 그죠? 그럼 무등록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지. 처벌받습니다. 3년 동안 콩밥을 먹어야 돼요. 3년 동안 콩밥을 먹어야 돼요. 일단. 자, 그래서 일단 개업만 고유 존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인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5가지 물건. 자, 그래서 중개상물 범위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중개상물 범위. 중개 대상물 우리 법 제3조. 그래서 아까 법률에 토지 건축물 이렇게 법률에 토지 건축물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행령 이게 대통령령이죠. 여기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그래서 토건입강공 이렇게 암기합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아까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 토건입강공. 그래서 오늘은 좀 토지하고 건축물만 간단하게. 첫 번째가 토지. 자, 토지라고 하면은 토지는 일단 첫 번째가 소유권의 범위가 있어요. 토지의 소유권 범위.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 보면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지표죠. 지표가 있고 요 위에 공간. 예, 지표가 있죠. 지표면이 있고 요 위에 공간을 무슨 공간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지상 공간이라고 하죠. 지상 공간. 요 밑에 요거를 지중 공간. 물론 이제 지하 공간을 하는데 지중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토지를 제가 매입하면 그 위에 있는 지상 공간이랑 그 땅 지표 밑에 있는 지중 공간을 다 사용할 수가 있죠. 나의 소유권이 미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끝까지 미치는 건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상하에 미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정당한 이익이 어떤 범위냐 하니까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범위. 그냥 구체적으로 딱 명시된 건 없어. 그냥 관리 감독 가능한 범위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토지의 거래 단위. 우리 토지 같으면은 토지는 그 거래를 어떻게 하냐니까 필지 단위로 거래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필지 단위 필지 들어봤죠? 필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이런 필지 단위로. 법적인 등록 단위, 그죠? 필지 단위로 거래를 합니다. 필지 단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요거는 몰라도 되고 해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개 대상물 여부. 이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이 토지에 관해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요 표가 있어요. 요게. 판례 빼고 그냥 간단한 것만 할게요. 첫 번째가 한 필의 토지에 대한 전부.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한 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토지는 이제 필지 단위로 거래하니까 한 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는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이해되죠? 그러면 한 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중개 대상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안 되냐 하니까 양도가 안 돼요. 양도. 한 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못 판다 이 말이에요. 토지를 팔려면 필지 단위로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이런 식으로. 분필하기 전에는 토지를 팔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담보물건. 담보물건이라면 대표적으로 저당권이잖아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안 해줍니다. 필지 단위로 저당권 설정합니다. 필지 단위로.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담보물권 설정 안 되고 시효취득이라고 있어요. 시효취득.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취득되는 효과가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일단 시효취득이 일부에 대해서 안 된다.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이제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이렇게 나왔다. 지문에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중개할 수 없는 거예요. 중개할 수 없는 물건이야 이 말이지.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필지 토지 일부라도 중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필지 토지 일부라도 중개가 되는 경우는 뭐냐 하니까 용익물건 있죠. 용익물건. 세 가지 뭐가 있죠?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건 중개 가능한 거지. 중개 가능한 물건이죠.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마찬가지. 사용 수익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사용 수익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으로서 임차권 설정.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임차권 설정.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왜? 사용 수익하는 거 이런 거 되니까. 여기 이제 판례가 하나 있는데 판례는 지금 빼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건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건축물도. 자, 건축물이 일단 되려면 토지하고의 이제 정착.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하고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단단하게 정착돼 있어야 되고 외부하고 분단이 돼 있어야 돼요. 분단. 막혀 있어야 돼요. 건축물로 인정이 되려면 단단하게 정착돼 있어야 되고 분단되어 있어야 된다. 이때 분단이란 말이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까지 있어야 돼요. 벽. 기둥, 지붕, 벽.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기둥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벽도 있어야 돼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하고 틀립니다. 나중에 건축법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건축물하고 틀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민법상의 건축물을 말하지. 기둥, 지붕, 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그러니까는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분단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었을 때 중개상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거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거래 단위는 동 단위로 거래해요. 동. 건물을 한 동, 두 동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한 동, 두 동, 건물 한 동 앉아 있고 두 동 앉아 있고 동 단위로 거래하는 게 원칙이죠. 집합 건물 있잖아요.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집합 건물은 어떻게 거래합니까? 호실 단위로 거래해요. 호실 단위로. 호 내지는 실 단위로 거래하죠. 101동, 101호, 호 단위로 거래하죠. 거래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개상물 여부, 요게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죠. 되느냐, 안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한 동 건물 전부 됩니까? 되죠. 한 동 건물 일부는 안 되지. 일단 안 되죠. 뭐가 안 됩니까? 양도 안 돼.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한 양도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예요. 호실 단위로 거래되잖아, 그죠? 101동 101호를 팔아야 되는데 101동 101호의 안방은 아가씨한테 팔고 건너방은 또
총 한 대 팔아가지고 같이 살아라 그러면 참 좋겠네, 그죠?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1호를 통째로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담보물건. 담보물건 설정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 집이 안방이 좀 크니까 안방만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1호 전체를 저당권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지. 건물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라는 건 없어요. 건물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없고. 자, 마찬가지겠네.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 뭐는 되겠어요? 빌려 쓰는 건 되겠죠. 근데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은 아예 틀린 지문이에요.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 용익물권 중에서 전세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 이렇게 한 동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구 설정 그러면 중개가 가능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용 차량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다. 요거는 이제 안 되는 이유는 이동이 된다 이 말이죠. 정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동되기 때문에 안 된다. 컨테이너 박스도 마찬가지겠네. 컨테이너 박스도 이동이 됩니까? 돌리잖아요, 그죠? 막혀는 있지만, 그죠? 이동이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됩니까? 되는 걸로 적어놨네, 이게. 그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됩니다. 정착돼 있고 분단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무허가 미등기 건물 중개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례 이렇게 시험 문제에 좀 등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 세차장 구조, 셀프 세차장 알죠? 셀프 세차장.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콘크리트 집안에 보면 이렇게 철골 기둥 세워가지고 이렇게 3면에 이렇게 유리 같은 거,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위에 천막 씌우고 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게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해요. 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막혀 있지도 않잖아 이거는. 분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분리 철거됩니까? 뭐 나사 볼트 너트 풀면 다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권리금 들어봤죠? 권리금은 뭐냐 하니까 영업시설 비품 같은 유형적 재산적 가치,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거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중개대상 물건이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되는 것으로 보는 거는 기존의 건축물 당연히 중개상 물이죠. 근데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장차 건축될 특정됐죠. 특정된 거는 중개상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특정한 동호수 정한 분양권. 이것도 특정이 됐죠. 특정돼.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 요번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되었을 때 분양 예정자 지위, 여기 시험 나왔어요.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중개상물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위에 불과해. 특정이 돼야 돼요. 특정된 것은 중개상물이 된다. 근데 지위에 불과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됐어요. 여기에 지금 건축물에 관한 내용 판례까지 조금 더 다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적어보면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이라고 있어요. 명인 방법은 이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공시수단인데 누구 건지 밝힌 거예요. 명인 밝힌 거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된다 이 말이지. 중개사물이 된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일단 요 정도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뭐 이 부분까지만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15페이지. 토지, 거기 보시면 중개대상물 범위에 토지 있죠. 토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요. 한 필의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돼 있고,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뭐가 됩니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그렇죠? 용익물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 당연히 중개상물 되겠죠. 그 다음에 장래의 건축물, 요게 이제 분양권 같은 걸 얘기하는데, 장래의 건축물,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이 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권, 이렇게 특정이 됐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중개상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16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임목이라는 게 있죠. 임목은 정의만 한번 보세요. 그죠?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인데 소유자가 뭐 했냐 하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것이다. 소유권 보전 등기 받은 것이다. 그러면 그 임목이라 부르죠. 그게 토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된다 보시면 되고, 양가로 4번에 공장재단, 이건 뭐냐 하니까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이다. 공장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재산 형태로 만들었다. 저당권 설정하기 위한 거예요. 돈 빌리기 위한 것이다 보시면 돼.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광업재단, 광업권하고 광물 채굴 각종 설비, 그죠? 이에 부속사업 설비로 구성된 일단의 기업 재산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요즘에는 막 구체적으로 이게 광업재단이 뭐니, 공장재단이 뭐니 잘 안 물어보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지금 표가 2개가 있는데 요거 말고 원래 3개 더 있어요. 표가. 그 3개는 1월 달에 할게. 1월 달. 왜 1월 달에 하는 거예요? 안 올까 봐 그래요. 안 올까 봐. 안 올까봐. 다음은 안 올까봐 1월달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제도로 가볼게요. 우리 시험 제도 부분에서도 작년에 올해 3.13회 시험 제도에 일부 나왔고, 그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요게 시험 그대로 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상 제가 나온다고 한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시험 제도가 주제가 한 11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걸 한번 쭉 몇 가지만 볼게요. 요거는 우리 시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 제도 부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걸 우리는 공인중개사 제도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첫 번째가 우리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가? 시험 시행 기관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시험의 시행자라고 하죠. 시험 시행자. 시험을 누가 치는가? 누가 시험 시행 기관이 되는가? 그래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우리 시험의 원칙은 누가 시험 치는가 하니까 누가 시행하는가 하니까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요 시도지사는 특별시, 광역시 이런 시도지사 있죠. 경기도지사, 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시험을 시행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시도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랑 부산시랑 시험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시험 치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일단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이다. 원칙이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시험 수준 균형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국장이라고 해요. 국장. 국장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누가? 국장이 시험 문제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출제할 수 있고. 자, 이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곳인데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 미리 의결을 거쳐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되겠습니까? 예,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업무, 소관 사항에 들어가요. 예? 자,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냈겠습니까? 예, 원칙이랑 예외를 서로 바꿔서 냈겠죠. 네. 그렇게 냅니다. 오늘. 자, 요 두 사람 있죠. 시도지사하고 국장 요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뭐라 부릅니까?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입니까? 네,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에 그러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 이래가 나오면 누가 떠올라야 돼? 시도지사랑 국장 이 두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시험 시행 기관장 안에는 두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우리 시험 시행 기관. 두 번째는 우리 응시 자격. 우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일단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음. 우리 시험은 다 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거기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 시험 칠 수 있다 이 말이지. 나이가 어린 사람. 그 다음에 결격 사유자. 우리 법상에 결격 사유자 있어요. 물론 미성년자도 이 결격 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결격 사유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 이런 사람들, 수영자 이런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외국인도 가능하네요. 외국인은 한국말 알아야 됩니까? 외국인은 한국말 몰라도 됩니다.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한국말 몰라도 되죠. 한국어 시험 개또만 잘 치면 돼요. 거기 OMR 카드에 막 개또만 잘 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우리 미성년자 우리 딸이 2명 있어요. 딸이 중학교 지금 1학년 딸이 있고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나이 차이가 좀 나죠? 5살? 둘째를 안 놀라다가 첫째는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첫째가 혼자서 그래서 놓은 거죠.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놓으려고 작정하고 놓은 거예요. 둘째는. 그래서 둘이 다 딸이니까 자기들끼리 잘 놀아. 왜 그러냐니까 중학교 1학년은 지금 수준이 4, 5학년 수준이고 우리 2학년짜리는 또 4, 5학년, 3, 4학년 수준이라 그래서 수준이 맞아. 그 2학년짜리가 먹으려고 하는 뭐 마이쮸 이런 거 하이쮸 이런 거 다 먹으려고 해요. 중학교 1학년.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한 2년, 3년 전인가 그걸 줬어. 그 OMR 카드를 주고 이렇게 마킹 해오라 하니까 마킹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해오더라고. 시험 칠 수도 있어요. 시험 칠 수 있고 합격할 수도 있어. 자, 하여튼 응시자에게 제한이 없다 이 말이지. 제한이 없다. 그런데 딱 2사람만 시험 못 치는 경우가 있어요. 딱 2사람. 그래서 응시가 제한되어 있는 응시 제한자. 첫 번째가 누구냐 하니까 부정행위자예요. 부정행위자 있죠. 시험 치다가 이제 부정행위 하다가 적발됐어요. 자, 시험에 적발됐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 시험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무효입니다. 무효 처리가 되지. 아무리 잘 쳐도 그 시험은 무효 처분이 돼요. 시험 치고 난 이후에 뭐 적발이 됐다. 그 이후에 어떤 그래도 이제 무효 처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우리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자, 여기서 5년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5년. 5년을 뭐 다른 걸 바꿀 수 있겠지. 3년이든지. 자, 5년 동안 시험을 못 친단 말이에요. 5년 동안. 5년 동안 시험 못 친다. 언제서부터입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처분일이에요. 여기를 바꾸든지 여기를 바꾸든지 지금 나온다면 5년을 3년 바꾸든지 처분일을 시험일로 바꿔요. 그럼 그냥 넘어갑니다. 5년이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처분일이 중요하죠. 시험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분은 늦게 내릴 수 있잖아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5년 하지 말고 앞에 기산일 있죠. 기산일. 처분일로부터 5년 이런 걸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시험을 못 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시험을 시행하는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 가서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시험 못 치는 거 맞죠?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그러면 시험을 못 치는데 5년 동안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혹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행위하다 걸렸는데 5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부정행위는 5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년 동안. 그러니까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부정행위자는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결격사유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래요. 결격사유자에 해당이 되면 일을 안 시켜주거든. 일을 못합니다. 종사를 못합니다. 근데 부정행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하면 되네, 그죠? 네, 맞아요. 이거. 그런데 요 사람 말고 두 번째 자격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 사유에 해가지고 취소 사유가 있겠지. 자격증이 취소가 됐어요. 뭐 빌려줬다든지 자격증을 빌려줬다 팔았다든지 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다든지 자격이 취소가 됐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시험 못 칩니다. 자격이 취소가 됐죠. 취소 처분일로부터 3년 동안 시험 못 친다. 이건 5년 아니고 3년. 5년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3년 동안 시험 못 칩니다. 자격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시험을 못 친다. 그러면 이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시험을 못 치는데 3년 동안 그러면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보조원으로 또. 아까 부정행위자는 일할 수 있다며. 그러면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시험 못 치는데 일은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당연히 못합니다. 얘는 5년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일을 못한다. 중개보조로 활동할 수 없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요.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사유라서 일 안 시켜줍니다. 일 못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뭐만 해야 돼? 공부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차이점 알아두셔야 돼요.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부만 해야 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5년 동안 공부하면서 일하면 돼. 일하면서 공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의 세 번째가 우리 시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은 1차, 2차 구분 시행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1차, 2차 구분 시행.
이게 원칙. 모든 시험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 1차, 2차 구분 시험. 그럼 2차 시험을 누가 치겠습니까? 1차 합격자 대상이에요. 1차 합격자. 1차 합격자가 2차를 치는 거지 1차 합격 못한 사람은 2차를 아예 접수도 못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1, 2차 구분 시행이요. 우리나라 국가시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때 1차 시험은 선택형. 여기다가 주관식과 단답형과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 시험은 선택형이 아니에요. 논문형이에요. 논문형 알죠? 막 써야 돼.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한다. 원칙적으로 이래요.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 친다고 했을 때 우리 시험 칠 수 있겠습니까? 1차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만 2차는 좀 힘들겠네요. 그치?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우리 원칙적으로 시험 안 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시험 쳐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시험 치지. 1차, 2차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한다. 1차, 2차 구분하는데 동시에 시행한다 이 말이에요. 1차, 2차. 자, 1차, 2차 구분하는데 같은 날 시험 칩니다. 1차 시험 치고 쉬었다가 좀 길게 쉽니다. 1시간 넘게 쉴 거예요. 쉬었다가 2차 시험을 바로 칩니다. 1차 시험 합격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시험을 치러 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느낌은 오잖아. 1차 치고 나면 느낌 옵니까? 느낌 오지. 느낌 와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1차, 2차 구분한데, 그래서 첫 번째가 1차 시험, 1차하고 2차, 1, 2차 모두 선택형이네. 주관식하고 단답형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자, 중요한 게 1차 합격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치러 간 거죠. 근데 나중에 매겨보니까 1차가 불합격됐어요.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지. 1차 나중에 매겨보니까 불합격됐어. 근데 2차는 합격했다 이 말이지. 근데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 말이지. 무효. 1차가 반드시 합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 치면은 4가지 유형이 나와요. 시험 유형이. 시험 치고 나면 첫 번째가 1차 합격자가 나오고 2차 합격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1차 합격자, 그 다음에 2차는 불합격자. 그 다음에 1차는 불합격이 됐는데 2차는 합격한 사람. 그 다음에 1차도 불합격됐는데 2차까지 불합격된 사람 있죠. 4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1차 합격, 2차 합격.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최종 합격이네, 그죠? 최종 합격이면 자격증이 나온다 이 말이죠. 최종 합격. 잘했죠? 그러면 1차 합격했는데 2차는 불합격했다. 이 사람은 1차 합격자예요. 자격증은 안 나옵니다. 그냥 1차 합격자죠. 근데 1차 불합격, 2차 합격. 이 사람이에요. 그죠? 요거는 2차 합격자가 아니고 그냥 불합격자예요. 무효기 때문에 2차가. 자, 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국에. 그리고 실력이 좀 있는 사람일수록 요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해. 이 사람. 너무 그것도 1차가 한 개 차이로 불합격 이런 거. 한 6개월 정도 안 나타나요. 전화해보면
전화기는 꺼져 있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 이런 사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차라리 뭐가 나? 1차 불, 2차 불. 차라리 이게 낫다. 얘는 불합격이죠? 이런 불합격이잖아요. 얘는 심적으로 고생을 안 하거든. 이거는 심적으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안타까워서. 차라리 이게 나아요. 깨끗하게 다시 시작한다. 1차 불합격, 2차 불합격은 11월 달부터 다시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 뭐 2차만 치시는 분들은 2차 합격, 최종 합격이니까. 되겠죠? 근데 사정이 또 여의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1년 동안.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게 1차라도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두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 시험의 일부 면제. 우리 시험은 전부 면제는 없어요. 전부 면제 시켜주는 건 없고 일부에 대한 면제가 있는데 그 일부 면제도 1차 합격자. 1차 시험 합격자는 언제 시험에? 다음 해 시험에 한하여예요. 한하여 1차가 면제가 되죠. 그래서 다음 회차예요. 다음 연도가 아니고 다음 회차. 다음 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34회니까 33회 때 1차 합격하신 분은 34회 때 1차 면제받고 2차만 보면 돼. 근데 이제 그때 2차를 봤는데 이제 2차가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다시 1차부터 봐야 되죠? 그 사람은 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요 세 번째 사람보다 힘들어요. 거의 막 1년 동안 안 나타납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요 1차 요거 합격자들은 지금 있어요, 여기? 2차만 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2차만 치시는 분. 2차만 치시는 분? 네, 2차만 치시는 분들은 좀 공부하기가 좀 뭐 1차 했기 때문에 그죠? 예, 나름대로 과목 수에서는 수월할 수도 있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지금 좀 덜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7월 달 되면 좀 심적으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차 치시는 분들이 2차만 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조금 뭐 언니는 수월하겠네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 나중에 되면. 하여튼 그 본인들이 잘 알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2차만 치시는 분들은 잘 안 떨어집니다. 1차를 한번 합격해왔기 때문에 합격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합격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 시험의 시행인데 우리 시험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딱 1회 시행하는 게 아니고 1회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이상이. 우리 이상 이런 것들도 다 뺄 수 있어요. 시험 지문에. 그러니까 1회 이상. 항상 처음 공부하실 때 1회 이상. 근데 예외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시험을 안 칠 수도 있다. 자, 시험을 안 치는 경우에도 뭐 해야 돼요?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되겠죠?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우리 시험의 공고. 첫 번째가 예전 공고라고 있어요. 예전 공고. 예전 공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2월 말일까지예요. 2월 28일까지가 아니고 2월 말일까지. 그 다음에 확정 공고는요.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어디다가 공고를 하냐니까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합니다.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개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라고 둘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우리 시험의 접수인데 접수와 관련해 가지고 응시 원서 이거 중요하죠. 공부는 다 됐는데 접수를 안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시험 못 치는 거 맞죠? 네. 접수 시기를 잘 놓치지 않고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시험을 응시하고 싶다. 그러면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때 이제 수수료, 공짜가 아니죠.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당의 지자체, 원칙적으로 지자체 조례입니다. 원칙이 일단 원칙 먼저. 원칙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수료 납부. 만약에 이제 아까 국장이 시험을 치죠. 국장이 시험을 시행한다 그러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응시 수수료 반환이라는 게 있어요. 응시 수수료 반환. 응시 수수료 반환. 첫 번째가 응시 수수료를 과온합했다. 과온합했으면 가온합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가온합한 금액에 대한 전부를 반환받겠죠. 그런데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 시험 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의 귀책 사유로 시험 시행 기관의 귀책 사유로 내가 시험을 멈췄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시험 시행 기관이 잘못한 거 맞죠? 시험 시행 기관이 시험 장소를 아닌 장소에다가 올린 거예요, 학교를.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접수를 한 거지. 시험장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시험 멈췄다.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장의 귀책 사유로 시험을 멈췄죠. 그러면 낸 거 있잖아, 그죠? 납입한 수수료 얼마 전부에 대해서 반환받겠죠. 시험 시행 기간이 잘못했으니까 시험 장소 아닌 곳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멈췄다고 하면 납입한 수수료 전부에 대해서 반환받는 게 맞죠. 자, 얼마를 반환받냐 하니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8,000원입니까? 1, 2차 28,000원을 반환받아. 그래가지고 28,000원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밥 먹으러 간다고? 밥맛이 나 지금. 28,000원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편의점으로 가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소주를 하나 사. 소주를 2,000원 주고 사. 그래가지고 소주를 원샷 때리고 조금씩 먹으면 안 돼요. 원샷 때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로 갑니다. 기름을 사요. 기름을 사가지고 인력공단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확 붓고 라이터로 땡기고 빨리 나와야 돼. 천천히 나오다가 같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1월달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이제 나온 것들이 요렇게 나왔어요. 뭐냐 하니까 8번째가 합격자의 공고 있죠.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하느냐 하니까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해요. 합격자 공고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하죠. 시도지사가 시행했으면 시도지사, 국장이 시행했으면 국장이 해요. 공고를. 그런데 자격증 교부가 시험 나왔어요.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합니까? 무조건 시도지사가 해요.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자격증을 받으러 가야 돼요? 울산시장이에요. 울산시장. 시도지사니까. 자,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2개월로 나왔어요. 요 1월을 2개월로 나왔다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별거 나올 게 없어요,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게 맞춰서 공부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자격증을 분실했다. 그러면 자격증을 다시 받아야 되죠. 재교부 신청, 자격증 재교부를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난 자격증을 받았어요. 부산에서 받았는데 울산에서 일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자격증을 분실했다. 그럼 누구한테 재교부 신청하러 가야 돼? 다시. 자, 언젠가는 걸리겠지 하면서 계속 시도지사. 자, 합니다. 나는 지금 부산에서 자격증 받았다고. 그런데 울산에서 일을 하다가, 그죠? 자격증을 분실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내야 돼요? 나는 부산시장한테 내야 돼요. 받은 사람한테 다시 신청해야 돼요. 자격증을 준 사람한테, 내가 받은 사람한테겠죠?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하는 거예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그죠? 여기까지.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시험 제도에 대해서. 되겠죠? 자, 그래서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19페이지. 자, 19페이지에 보시면 19페이지가 아니고 18페이지. 자, 거기 시험 시행 기관. 제목만 보시면 돼. 시험 시행 기관. 원칙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이렇게. 원칙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단가로 2번에 예외는 누구라고요? 국장. 그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거기는 없죠, 지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정책심의위원회 사전의결 이런 식으로. 정책심의위원회, 정심의 사전의결. 의결사항이다 이 말이지. 그 정도 보고. 출제 이거 볼 거 없고. 자, 오른쪽에 시험 방법 및 내용에 보시면 시험 공고 나오잖아. 계략적인 공고는 예전 공고라고 하죠.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끝에. 매년 2월 말일까지라고 돼 있잖아. 매년 2월 말일까지. 어디다가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일간신문 적혀있죠. 일간신문 밑에 간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홈페이지 공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구체적 공고, 이게 확정 공고죠. 예정 공고에 따라서 이제 시험을 시행하려고 하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라죠. 어디다가 마찬가지 일간신문, 간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홈페이지 공고. 자, 우리 시험 방법 보세요.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 방법이 매년 1회 이상 시행이라 적혀있죠. 1회가 아닙니다.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끝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라고 적혀있잖아요. 사전의결을 거쳐서 당일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시행.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우리 시험은 1차, 2차 구분 시행이라고 적혀있어. 원칙적으로는. 구분 시행. 1차, 2차 구분 시행하는데 2차 시험은 누가 친다고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다만 이게 왜 다만이? 예외적으로. 다만 첫 번째 줄 끝에
1차,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 시행 적어놨잖아. 예외적으로. 우리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험 치죠. 그때 2차 시험의 합격 방법은 1차 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자, 2차 시험의 합격 방법은 1차 시험에 따른다. 이 말이 1차, 2차 모두 선택형이다. 이 말이지. 그 중간식 단답형, 기입형, 여기는 안 나와 있네. 밑에 나와 있네. 4번에 보세요. 1차 시험은 선택형, 중간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2차 시험 논문형, 중간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 이거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자, 5번. 1차 시험 합격자는 언제 시험?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면제 이 말이죠. 되겠죠? 자, 밑에 응시 자격, 응시 수수료 나와 있는데 응시 자격 제한에 보니까 연령, 국적 불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공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 이 뜻이죠. 오른쪽에 가보세요. 1번 응시 제한자 두 사람이 나와 있다. 자격 취소자,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시험 못 친다고 했죠. 일할 수 있습니까? 일 못합니다. 일 못하죠? 일할 수 없죠? 왜? 결격 사유자에 해당되니까. 동그라미 2번 시험 부정행위자. 이 사람은 시험을 무효로 하고 적혀있죠.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시험 못 친다. 다른 시험 시행 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근데 일은 할 수 있죠. 5년 동안 결격 사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나와 있는데 원칙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지자체 조례입니다. 그런데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있다고 했죠. 그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자, 그 다음에 밑에 합격자 결정.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합격이 되려면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시험이 아까 얘기했던 1차 시험, 2차 시험이 돼 있죠. 1차 시험, 2차 시험을 채점을 구분적으로 합니다. 구분합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따로 채점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두 과목이죠.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민법, 개론, 이렇게 돼 있죠. 민법, 개론, 민법.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과목이 두 과목인데 과목당 각각 40문제씩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과목당 40 이상 평균 60이 돼야 돼요. 중요한 거는 평균 60이 돼야 돼요. 물론 과목당 40점 이상이 돼야 되죠.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안 나오면 떨어지는 37.5점 나오면 불합격이에요. 이 두 과목이 민법 개론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과목을 찾아야 돼요. 1, 2차 하시는 분은. 자기한테 맞는 과목을 찾아야 돼요. 먼저 공부할 때. 자기한테 맞는 과목이 있어요. 자, 둘 다 맞는 사람도 있고, 그죠? 물론 둘 다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없다 그는. 하여튼 과목당 40 이상 평균 60이면 합격시켜줘요. 끝이고 절대평가로서. 근데 2차 시험을 한번 보세요. 2차 시험은 원칙이 절대평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차 시험은 몇 과목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차 시험은 우리 몇 과목이죠? 자, 우리 2차 시험은 세 과목이라고 해야 돼요. 2차 시험 몇 과목? 세 과목이에요. 자, 첫 번째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공법이라고 해보지 왜 또? 첫 번째 과목이 뭐예요?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1번부터 40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법이죠. 공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 이거 두 개를 같이 쳐요. 100분 동안. 100분 동안 같이 친다고. 2차 시험. 그 다음에 마지막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공시세법이에요. 합쳐서 한 과목이에요. 합쳐서 40문항이에요. 공시법이 24문제, 세법이 16문제, 합쳐서 40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합쳐서 꽈락을 매긴다는 소리예요. 합쳐서 꽈락을 매기기 때문에 또 나누면은 공시법은 등기법이랑 지적법을 또 두 개로 나눠요. 12문제씩. 그리고 세법 16문제. 합쳐가지고 40문제. 합쳐가지고 꽈락을 매기기 때문에 이 세 개 있죠. 세 개. 지적법, 등기법, 세법.
이 세 개 중에서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포기해야 돼. 웬만하면 다 등기법이 잘 안 돼요. 어렵고. 그러면 등기법 12문제 나오는 거 포기해야 돼. 그냥 걔는 또 쳐야 돼요. 등기법은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공부를 하면은 한 5개 맞고 공부를 안 해도 한 4개 맞아요. 그럼 공부를 안 하고 4개 맞는 게 좀 낫겠죠. 공부를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5개밖에 안 맞다니까 5개 뭐 공부를 안 물론 공부를 해보고 한번 일단 그러니까 전략적인 수험 전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수험 공부할 때. 그래서 합쳐서 꽈락을 매기기 때문에 지적법을 다 맞추고 12문제를 그 다음에 세법을 16개 중에서 반 맞추고 8개 그것만 해도 20개잖아요. 지적법 다 맞출 수 있어요. 공부하면. 그것만 해도 20개고 등기법 겐도 쳐가지고 뭐 3개, 4개 맞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2차 과목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과목당 마찬가지 40점 이상 평균 60이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80점 이상을 맞춰줘가지고 다른 과목한테 넘겨주는 거 점수를 10점씩. 그래서 대체적으로 합격이 80점, 우리 과목 80점대. 80점. 그럼 다른 과목들은 50점대. 50점. 50점 맞기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 맞고 틀리고 하면 돼. 그럼 50점이 나와. 맞고 틀리고 하면 52.5점 나와. 그러니까 50점 맞기는 좀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합격하려면 우리 과목 80점, 다른 과목 50점. 그 약간 이상식으로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과목당 40 이상 평균 60이면 합격시켜 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선발 예정인원 공고하는 경우 있죠. 선발 예정인원 공고. 올해 2만 명을 뽑겠다. 그러면 2만 명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2만 명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면 옆에 사람이 떨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이걸 무슨 평가예요?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있다 바뀔 거예요. 지금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좀 학원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굉장히 힘들었죠. 옆에 사람이 경쟁자예요. 막 가르쳐달라면 어떻게 해? 안 가르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틀리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면 다행이지. 요거 완전 100% 나온다면서 개정 안 된 거 막 100% 틀리게 가르쳐주고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평가니까 지금은 하여튼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2만 명을 뽑아야 되니까 1차 시험은 그대로 뽑아. 절대평가로. 2차 시험에서 2만 명을 뽑아야 되니까 2차 시험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과목당 40점자 이상인 자 중에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2만 명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도 마찬가지. 최저 선발 인원 또는 최저 선발 비율을 공고하는 경우에요. 일단은 절대평가로 자 최소 2만 명을 뽑겠다. 최소 15%를 뽑겠다. 그러면 절대평가로 일단 선발을 해. 2만 명을. 근데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5천 명이 미달됐다. 그러면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거 밑줄 긋고 미달 동그라미 니은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미달돼 있죠.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 과목당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그 밑에 줄에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자 6번에 한번 보세요. 합격자 공고 자격증 교부 나오죠. 합격자 공고 자격증 교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되어 있잖아. 시험 시행 기관장은 합격자 결정이 된 때에는 공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공고하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되어 있죠.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되어 있어요.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격증 재교 마지막 나오죠. 자격증 재교부는 누구한테 하라고요? 두 번째 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 정도만 볼게요. 이 정도. 나머지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1월달 부분에서 보통 좀 하고, 정책심의위원회 넘어가고, 교육제도도 일단은 넘어가고, 다음 주에는 27페이지에 바로 중개업 등록으로 넘어갈 거예요. 중개업 등록.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과목은 굉장히 일단 공부를 해보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쉬운데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꼼꼼하게. 일을 갖다가 뭐 1개월인데 2개월로 바꾸고 그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다 바꿔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도 바꿔요. 주어를 시도지사인데 또 뭐 등록관청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일단은 하여튼 복습은 따로 할 건 없어요. 따로 할 건 없고 꼭 나는 너무 중개사법을 너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밑줄 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쭉쭉 읽어보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입문과정 일정이 5주로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나갈 수 있을 만큼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결석을 하면 안 되고 출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정이 웬만하면 1년 정도 막 투자해서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가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